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웰다잉에 관한 15분짜리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솔직히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피하고 싶고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오히려 그 끝을 정면으로 봐야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지가 더 선명해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웰다잉이 단순히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걸 넘어서서요. 어떻게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의 철학이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네.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이 바로 그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죽음을 인생의 실패나 피해야 할 비극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 앞에 있던 모든 페이지가 더 소중해지는 경험. 오늘 그 역설의 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웰다잉이라는 이 단어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웰빙과 다잉의 합성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그냥 좋은 죽음이라고만 번역하면 그 의미가 좀 반쪽만 남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좋은 삶이 전제되지 않은 좋은 죽음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웰다잉은 잘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존엄하고 평안한 마무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그 전 과정, 이걸 아우르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유언장 작성이나 장례 절차 준비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네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웰다잉이라는 정말 큰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죠. 그 오해에 대한 지적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자료에서 꼽는 가장 큰 오해가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부분. 맞아요. 저도 사실 막연하게 그냥 노년의 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료는 모든 연령대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웰다잉의 진짜 질문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다. 네. 죽음이라는 확실한 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20살에게도 그리고 80살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거죠. 그렇네요.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할 건지 이런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 자체가 웰다잉의 시작인 셈입니다. 사실 이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현대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뿌리가 꽤 깊더라고요. 네. 1960년대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 간호사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시실리 선다스라는 인물이죠. 당시 의료 현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들은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냥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만 연장하다가 인간적인 존엄을 잃고 죽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손더스가 이걸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돌봄까지 끝나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 의료의 목표가 어떻게든 죽음을 지연시키는 것이었다면 손더스는 남은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완전히 재설정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1967년에 그녀가 설립한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가 바로 그 철학의 상징이에요. 질병을 치료하는 대신 사람의 고통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아, 치료가 아니라 돌봄? 네, 통증을 조절하고 환자가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돕고 또 심리적, 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치료, 그러니까 큐어 중심에서 돌봄, 케어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등장하죠. 1969년 스위스 출신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입니다. 네, 이 이론이 당시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죽음은 그냥 의학적 사건일 뿐이었지 그 당사자의 복잡한 심리를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겠네요. 퀴블러 로스는 수백 명의 임종 환자와의 정말 깊은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겪는 공통적인 심리적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그 유명한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5단계의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니야, 오진일 거야 라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다음엔 왜 하필 나야? 라면서 세상과 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죠. 그러다 착하게 살 테니 몇 년만 더 이렇게 초월적 존재와 협상을 시도하고 결국 피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단계가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걸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료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수용은 체념이나 포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거군요? 네, 오히려 싸움과 혼란을 멈추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온을 찾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 5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단계에 오래 머물거나 단계를 건너뛰거나 2단계로 오가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 이론 덕분에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에도 길이 있구나 라는 걸 사회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돌봄의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한 명은 이해의 틀을 제공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흐름이 합쳐지면서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서구 사회에 빠르게 자리 잡았군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일본은 80년대부터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썼다고 하고요. 한국은 2018년에 관련 법, 이른바 웰다잉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죠. 네, 한국은 다소 늦었지만 그 법 제정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전까지는 연명의료 중단 같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가족들이 다 떠안아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죄책감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죄책감도 느끼고 갈등도 많았죠. 하지만 법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공인한 겁니다.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과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신호인 셈이죠. 이렇게 역사를 쭉 듣고 보니 단순히 고통을 줄여주는 것 이상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한 마무리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들을 의미하는 건지 자료에서 6가지로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네, 웰다잉이 구성하는 6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내 삶의 마지막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원칙이죠.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 병원에서 임종할지 아니면 익숙한 집에서 할지, 이 모든 것을 의료진이나 가족이 아닌 온전히 내 의지로 선택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가 바로 두 번째 가치인 존엄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숨만 쉬는 상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나다운 모습, 인간다운 모습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렇죠. 자율성이 어떻게에 대한 것이라면 존엄성은 그 결과로 지켜지는 무엇인 셈이죠. 세 번째 가치는 영적 평화입니다. 영적 평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종교적인 개념으로 오해하시는데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교랑은 다른 건가요? 네, 특정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나 같은 이런 실존적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완성이네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하지 못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랑한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과정이군요. 여기서 완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단순히 정리하거나 끊어내는 게 아니라 용서와 화해,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매듭 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에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신체적 편안함입니다. 네, 불필요한 고통 없이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는 것. 이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가치가 레거시인데 흔히 유산이라고 번역되지만 재산과는 다른 개념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는 늘 정직을 강조했어라든지 아버지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셨지 같은 거요. 남겨진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습. 네, 남겨진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기억하게 될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정신적 유산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나 손주들이 어떤 가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지 직접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6가지 가치들이 서로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 편안함이 없으면 영적 평화나 관계의 완성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존엄성을 지키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결국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톱니바퀴처럼 딱 물려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6가지 가치를 꿰뚫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요. 네, 바로 나의 마지막이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일치하는가입니다. 타부생 자율성을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마지막 결정도 스스로 해야 존엄한 것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었던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레거시가 되는 거죠. 결국 웰다잉은 죽음을 새롭게 꾸미는 게 아니라 살아온 삶을 완성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네. 자료의 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더군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고요. 20대든 80대든 상관없다는 거죠? 마치 은퇴 준비를 은퇴 전날 시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웰다잉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허둥지둥하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쌓아가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항상 염두에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듣고 보니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게 마냥 어둡고 우울한 일만은 아니네요. 오히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죽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을 미룰 이유가 없다.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이 다시 떠오르네요. 네.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꼭 해보고 싶은가 같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웰다잉이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웰다잉이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끝을 마주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네.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철학이라는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은 웰다잉에 대한 역사, 가치, 어떤 일반적인 정의였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의 정의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나만의 웰다잉을 정의하는 것.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웰다잉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일 수도 있고, 평생 아끼던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 그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될 겁니다.